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인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행정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과 그 역할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한 예정 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연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부동산 대책의 어려움과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관심 전환용 주제인지 아니면 수도권 편중의 오래된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 여론은 이전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데요. 사실 이 논의는 박정희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2부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해봅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7.10 대책에 대한 1주택 보유자의 불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역도 복용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좀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수술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왜 안 받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병원 측에서 수행 불가라고 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아이가 5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는 검찰에 출두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 소식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4부에서는 최진영 변호사, 김남국 의원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여야 공방의 핵심 추가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집값 안정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로 지목하고 각종 정책과 법으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7.10 대책 이후에는 세 부담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도 하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나 해보죠. 오늘 아침 연합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1주택자가 무슨 투기를 했냐, 재산세 폭탄에 들끓는 민심, 이런 제목입니다. 재산세가 정말로 폭탄이라고 여길 정도로 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과세 표준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시지가도 올랐고요. 예. 올해 전국 5.98%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14.73%가 올랐습니다. 평균.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25.5% 올랐는데요. 여기에 공정가액 비율도 80%에서 85% 올랐습니다. 예. 이 금액이 오른 거에 상대해서 이제 그 보유세 요율을 곱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산세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도 예전에는 이제 공시가격 9억이었는데 예. 이제 그 시가 9억으로 바꾸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예. 거기다 1주택자와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까지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현재는 0.5에서 0.7%인데 이 0.6에서 3.0%까지 오릅니다. 예. 물론 이제 2가구, 3가구 규제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또 역시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공정가액 비율도 역시 5%또 올라갑니다. 예. 이게 2022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실화율을 100% 하겠다는 정부의 보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마 재산세가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예를 하나 그러면 들어보죠. 공시지가가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네. 시가로는 13억 하겠죠. 네. 그러면 보유세가 지금의 한 9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대로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이제 1년에 세금이 오르는데 그걸 과연 폭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금은 한 번만 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내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죠. 내는 데다가 예. 소득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은 점점 가계소득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주택이라는 게 소득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게 되면. 예. 그런데 이제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국민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따라서 가세 표준도 함께 오르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런 추세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 실가격에 맞춰서 가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은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낮춰서 예. 60% 70%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의 70% 이하로 평가했는데 예. 이걸 점점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실화되는 게 맞죠. 그러나 현실화시키는 게. 탐포가 좀 긴 빠르다. 시간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 많은 국민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가구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물리더라도 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세금은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집 한 채에 부과된 세금이 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이 어쩔 수 없이 1주택이 2주택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또는 전취나 또는 지방 이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정부가 종부세 비율 현행 0.6서 3.2까지 올리기로 했던 것을 대폭 올려서 2배나 올렸습니다. 예. 0.6이 1.2%가 되고요. 3.2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2주택 이상은 300%까지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효과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장은 없다고 봐요. 이게 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6월 기준이고 부과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과되기 전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부과된 게 피부로 느끼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자를 보유했을 때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돌려줄 돈이잖아요. 예. 근데 월세로 만약에 그 주택을 임대 주고 있다면 월세에 가해서 그 월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죠. 홀세가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세가 4억인데 한 1억 정도로 올린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받는 거죠. 전세 그래서 이렇게 반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우선은 주택 매매 시장, 거래 시장이 한들해지면서 모두가 이제 전세나 월세로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물량은 적은 데다가 수요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55주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1분기까지 임대주택에 등록한 세대수가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156만 9천 가구나 됩니다. 예. 이 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이전 안 하겠죠. 이사 안 하겠죠. 예. 거기에 그 등록한 모든 세대수는 이미 전월세 상처럼 연간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매물로 매매 매물로도 안 나오고 전세 매물로도 안 나와서 매물 부족 현상, 매물 장애 현상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던 그런 정부였고 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 주택시장을 조금 부양하자,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런 말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기하게 오른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대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일단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요. 외환 위기를 닥쳤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시장도 역시 같이 침체가 됐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는 공급도 규제하고 수요도 억제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추고 갔어요. 예.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면서 도심 주택은 규제하고 수요도 역시 억제했어요. 예. 그리고 주택 공급을 발표한 게 2018년도 8월 27일 날 8.27 대책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주택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그 주택 공급이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입니다. 예. 제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시그널 때문에 더 많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거기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인 거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쓰지는 좀 않을 것 같고 이 세금을 올려가지고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 효과가 있다. 예. 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가 많아지고 보유세가 많아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빚내서 집 사는 사람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양극화가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놓을 거란 얘기죠. 예, 예.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도심지 주택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한번 올라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5억, 20억 되거든요. 예. 10억이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담 갖고 있는 그 보유자들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보유 쪽을 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네요. 지금껏 한 3차례 조사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은 어제 한 연구위원을 불러가지고요. 이전 기자의, 그러니까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사한 시간은 한 9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4일 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동재 기자도 부를 테고 네. 이철 대표 전 대표도 부를 테고 한동훈 검사도 부를 텐데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동훈 그 연구위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벌써 이미 몇 차례 거부를 했고. 네. 그런데 오늘 나왔네요. 그 녹취록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발언을 할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몇몇 군데에서는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동훈 연구위원이나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똑같은 증거를 두고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적인 상황이라 지금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발언을 하는 게 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KBS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뭐 허위 보도다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KBS가 사과하고 MBC가 다른 보도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네. 처음에 한동훈 검사가 이와 유사한 대화도 한 적이 없다 이랬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는 신라젠과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래 녹취록 보면은 뭐 유시민 전 장관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이죠. 그 MBC가 보도를 한 직후에 보도를 할 때 이제 나는 신라젠과 관련한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이런 녹취록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예.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근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첫 번째로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이 지난 4월에 관련한 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 녹취록 등이 이제 녹취록 등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KBS가 보도한 직후에는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라라고 얘기했는지 사실 그때 왜 녹취록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그간에 어떤 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다 다 지웠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서 나온 녹취록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녹음 파일도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녹음 파일도 혹시 변호인 측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정황입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추 장관은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장이라면 상당히 고위 간부인데 고위 간부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그 이동재 기자랑 대화를 하면서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하고 앉아있다 이런 말을 했죠. 네, 너무 강력한 워딩인데 자신이 상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비실명화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한동훈 연구위원회 이제 상위에 있는 그 상급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서 아마 실명화가 되면 조금 더 논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하면 본인 검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대검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선처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에서는 이동재 기자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이 녹취록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의미심장했던 게 앞으로 확보될 증거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녹취록만 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을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의심이 드는 문제니까 조금 수사를 좀 시켜보죠. 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불리고 있는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검찰은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 연합 등이 고발한 사건을 그 21일 금융조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앞서 이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 연합 등은 이 전 대표가 437억 3,600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였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배당된 금융조사 일부는 이 전 대표가 최대 주주였던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 수사는 이 수사대로 또 이루어져야겠죠. 네.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접수가 됐다는 발언이 나오자 웃음을 지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이야기죠 이거는? 예, 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말한 시점에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자료를 보는 것도 포착이 됐는데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것과 관련한 오늘 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은 부동산 등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지침을 중앙지검에 보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농지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등 뭐 이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윤 총장의 장모 이제 최모 씨가 허위 장고 증명서를 작성해서 경매 과정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어서요. 검찰청 내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어떤 입장이 아니었나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들어간 상태고 뭐 재판도 있었고 진정서도 들어갔고 하니까 뭐 이걸 다시 조사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이걸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딱 본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됐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이름이 나왔고 네네.
추미애 장관이 장관 이전에 정치인인데 네.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이 뒤에서 다 줌으로 당겨서 찍고 있는 걸 알 텐데 그럼 이거 정치적 행위로 일부러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법무부의 그 입장도 그렇고 사실 이게 일부러 노출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예고편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 장관 얘기에 대해서는 부인했을 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추미애 장관 간의 설전이 이어지던데 그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보고요. 기획재정부가 21일 서울은행에 관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개정안을 보면 일단 2023년부터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에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 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를 응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뒤 기본공제액을 높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2천만 원 이상 연소득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긴다 했는데 이걸 5천만 원으로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 부분은 네,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네. 1년에 5천만 원 이상 뭐 있겠지요. 물론 네,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세 표준 5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42%를 일괄 적용했는데 세금을. 네. 이거를 잘라가지고 5억에서 10억 구간은 42%, 10억 원 이상을 벌게 되면 45%, 3%가 인상되는 게 이게 추가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3% 세금 더 내도 되니까 10억 이상 벌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기자 얼굴 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죠. 예.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고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까?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확인된 것은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검찰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 고소를 하겠다는 그 사실을 알렸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도 고소인 측의 발언 중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거나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2차 가해고 변호인을 비난하는 것도 역시 2차 가해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 네. 서울시가 책임지고 조사를 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합동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응하지 않겠다고 오늘 밝혔죠. 고소인 측에서 거기에 합류하는 것을 조금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 여기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응하지 않고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것도 지금 거부했단 말이죠. 네. 그것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네.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피고소인이 사망 상태에서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네. 그럼 이 진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그쪽 고소인 측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증거는 앞으로 보여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좀 의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갔다 왔습니까? 기자회견에 그 신청서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신청서를 그 1차 기자회견에 갔던 기자들한테 그 명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메일링을 해서 기자회견 그 신청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제 못 받았고. 네네. 다음 기자회견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은 따로히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한 여당 원내대표가 불을 붙였고 통합당에서도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부터 논의가 뜨겁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진애 원내대표가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연구원 자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반세기 전에 대학 막 졸업했을 때 예. 그 새내기로 그 기획단 중화학 기획단이에요. 거기서 키스터 안에 지역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신행정 수도에 대한 백지 계획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제가 참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시라는 거에 처음으로 눈을 떴지요. 네. 지금 그 다른 국가를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 국가를 보면 경제 수도와 정치 수도가 좀 많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있죠. 예,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방 분권도 하고. 네. 그 박정희 정부 때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왜냐면 뭐 최근에 연구 결과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왜냐면 그게 제가 사실은 18년 전에 우리 행정중심복합 도시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마 그 임시 행정수도가 만들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 이런 거는 훨씬 덜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뭐 1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했던 때가 서울이 인구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었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높았겠죠. 네. 그때 왜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결정되고. 일단은 예. 11.6 사건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한 것도 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목적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가 균형 개발이 먼저였느냐 아니면은 안보를 강조를 함으로 해서 정권을 좀 더 보위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지만은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가 없어지니까는 더 이상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도 하나 있고 또 안보를 내세워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자주 있으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이죠. 뭐 선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세종시가 마련됐고 했는데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서 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건국 이래로 한 600년을 서울이 수도로 됐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수도다.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 그게 신기한 일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수도를 명시를 해놓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당시로서야 뭐 더 이상 얘기를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차제 뭐 앞으로 개헌 얘기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도시를 좀 더 완성하자는 이런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만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뭐 지금 뭐 행정부나 뭐 청와대나 국회만 뭐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 효과나 전국 골고루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 근데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다 내려가면은 하도 뭐 서울이 공동화된다 뭐 이런 공포 마케팅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 기관이 이전했고 또 많은 부분들이 혁신도시로 갔고 그 다음에 세종시로 갔지만 사실 지금 서울의 과밀화는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값도 과밀화 때문에 생긴 거겠죠. 네네.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의 기능이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거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갈 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이 세종시가 거기에 들어갔던 게 국토균형 발전 때문에 들어간 건데 솔직히 세종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사령탑으로서의 행정도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역시 행정부의 수장이나 또 입법부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 존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들, 그리고 또 관련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번에 나오고 난 다음에 충청권이나 또 전남권이나 이렇게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여쭤볼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산업도 내려갈 수 있고 미디어도 내려갈 수 있다. 꼭 뭐 충청 지역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서울에 있는 뭐 민간 대학은 어려울 테고 국공립대학은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효과는 이른바 서울대학이나 스카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이 서울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게 이제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쉽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서도 행정수도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건데요. 사실 그 학교에서도 이런 곳들이 가면 굉장히 좋죠. 지금도 이제 세종시에 이른바 그걸 뭐라 그러죠? 별도의 분업 학교, 이런 것도 분교가 상당히 많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언택트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과연 서울과 같은 데 이렇게 같은 모여 있어야만 하느냐. 교육 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 아까 서울 공동화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행정 권력이 옮겨간다고 해서 서울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된 게 지금 지방 공동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맞습니다.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고연령층 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방에 살고 계신데 많은 지역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곧 소멸될 거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다 그러면은 세종시를 잘 활용하는 게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게 국민들한테 사인을 줄 거고요. 그게 또 한쪽에서는 서울에 지금 과밀화 현상 또 앞으로의 또 너무 과밀 개발을 하지 않게 하는 이런 데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일단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반대하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이 약간 반대가 높게 나오는데요. 글쎄 그거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반대인지 시대적인 반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야당도 계속해서 반대는 하지 못할 텐데요. 일단 당장 미래통합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특히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테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언급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왜 부동산까지 이야기하느냐?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장관도 언급은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좀 보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상한 단어를 하나 쓰셨는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드리자면 조금 아마추어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경제에서 산업 경제나 우리 일반의 노동 경제나 가정 경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금융하고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또 세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걸 그동안 기재부에서 잘 못해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걸 완화하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계속해서 장작을 금융 쪽에서 짚어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완전히 그걸 분리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한 게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는 자동 폐기됐고요. 네. 뭐 이번에도 뭐 거대 여당이 반대를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통과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그 탄핵 소추안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도 언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검찰총장의 측근 보호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가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상당히 여론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방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오늘도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 본회의장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관련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소추안은 저희가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저희가 의결을 하게 돼 있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한이 넘어가서 그냥 하는 거는 아닐 테고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하셨죠? 아마 그러니까 내일쯤 아마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네. 오늘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네. 그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네. 지금 열린 우리당의 최강욱 민주당. 대표, 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네. 그 두 사람이 뭔가 야합을 한 게 아니냐,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제기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때 추미애 장관님이 혹시 페북을 아십니까? 예. 페북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뒤라고 그러는데 2시간 동안이면 그동안 얼마나 퍼지는데 예. 둘이 만약 야합을 했다 그러면 당장 그걸 쓰지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 최강욱 의원이 페북을 보고서는 그 메시지를 옮긴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예. 듣고 싶지 않은 거가 들리면은 뭐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1부에서 명지대 권대중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번 보유세는 상당히 오른 것은 맞다, 이렇게 네. 진단을 내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작년 12월 달에 한 번 냈는데 그게 이제 선거 때문에 하나 통과가 못 됐잖아요. 그리고 예. 이번 6.17 대책이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기재부가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거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하듯이 모든 게 다 폭탄이다. 예. 이럴지는 저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상당한 부분에 올랐고 그런 것이 본인들의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선택권, 또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인상은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뭐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실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도 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공제를 뭐 합니다. 사실 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안에는 그래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해주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제도 해주고 만약 이것도 뭐 부담하기 어려우면 예. 모았다가 나중에 뭐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매매가 되거나 예. 보통 이제 소득이 좀 없어지고 나이들이 많고 그러시면 보통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는 좀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은데 기재부가 끝까지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번에 보유세를 많이 올린 것이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차분하게 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관련해서 그 경기도에서 이번에 소유권 경기도가 확보한 후에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의 네. 뭐 새로운 정책을 내놨던데, 경기도형 네. 사회 주택 공급.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죠? 결국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토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값
때문에 이게 보통 올라가고 땅을 다 분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땅이라고 하는 건 다 이제 앞으로 또 오를 거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꾸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 투기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용권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세종시가 사실은 서울 이상으로 그동안 부동산이 좀 뜨거웠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세종시 근처에도 땅들이 뭐 꽤 있는데 이런 데도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는 서울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비어있는 땅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이나 또 뭐 지방에 사는 권역에서는 훨씬 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거는 분양권은 안 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임대 이런 장기 임대 이런 거던데 하여튼 필요하시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임대인데 거의 영구 임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1, 2부 수사 마치고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6살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정치권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죠. 3부에서는 유족과 김남국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희 군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예. 편도 수술은 언제 어떤 계기로 받게 된 겁니까? 저희 아이가 뭐 평소에는 엄청 건강한데 예. 이제 한 달에 꼭 한 2번씩 정도가 편도가 부었어요. 예. 편도가 부으면 이게 열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희 애가 열이 그냥 열이 아니라 뭐 한 39도, 40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다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제 애 목을 이제 보고 이제 애가 편도가 좀 너무 크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수술을 이제 편도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기다 보니까 이제 뭐 안 해야지 하다가 이제 애가 이제 자는 모습을 보는데 잘 때 이 편도가 크면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애가 자면서 숨을 안 쉬는 거를 이제 몇 번 깨운 적도 있고. 예. 그리고 평소에 애가 크게 한숨을 한 번씩 쉬어요. 예. 그러니까 편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애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수술이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크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술한 병원으로 갔죠. 예, 수술할 때 아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수술할 때는 5살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5살입니까? 예. 예. 그 전신 마취로 진행됐을 테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원래 수술을 할 때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한 1시간 정도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저희 아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고 저희보다 늦게 들어간 아기들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한 것보다 수술이 배 이상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병원 쪽에서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저는 이제 그때 항암 치료를 한다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한 상태여서 아기가 너무 안 나와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회복실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오니 그 출혈이 좀 있어서 예. 그거 이제 지혈한다고 이제 그 지혈을 하는 중이고 또 안 나서 또 얘기를 하니 예. 이제 깨우고 있다. 예. 곧 나온다 해서 그리고 나서 한 15분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혈이 있다, 곧 깨어난다 하면서 별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요? 마지막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선 집도의사 선생이 출혈이 원래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출혈이 좀 있었는데 지혈은 잘 됐고 수술도 문제없이 끝나서 잘 됐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그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런데 왜 퇴원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퇴원을 하고 싶지 않았죠. 예. 그 애가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깨고 나서부터 이제 구역질을 계속하고 예. 뭐 먹는 거는 고사하고 뭐 물도 못 먹고 예. 이제 병원에서 주는 경구약까지도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애가 뭘 삼키지도 못하니 이제 저희 이제 뭘 좀 수액을 좀 놔주든지 더 치료를 애를 입원을 더 시켜달라라고 예. 했죠. 저희는. 그런데 퇴원해라 이렇게 얘기했군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애를 하루 더 입원을 시켰어요. 예. 예, 하루 더 입원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목에서 이제 출혈이 안 보이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소견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병원에서는 그 수액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수액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수술 부위는 문제가 없으니까 수액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혹은 이제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예. 뭐 수술 부위에서 솔직히 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애는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했어요. 예. 근데 그 수술을 하고 이제 그쪽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병원 이제 아기가 힘들어하면 수액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받고 예. 이제 뭐 수술을 한 지 한 6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예. 수술 부위가 피딱지가 떨어지는 시기래요. 예. 그러면서 뭐 원래는 이제 피딱지 떨어지면서 괜찮은데 이제 피가 한두 방울씩 보일 때가 있대요. 예. 그러면 뭐 얼음물로 가글을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그 자기 병원으로 내원을 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기는 뭐 피가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났거든요. 어허. 피가. 그럼 다시 그 수술한 병원으로 가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입원을 해서 병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급차를 바로 불러서 타고 예. 가면서 이제 그 병원에로 연락을 했겠죠. 구급차나 뭐 그 전에 병원에서 지금 가고 있다, 이송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래 했는데 이제 도착하기 한 6분 전에 다시 이제 구급차 쪽으로 연락이 이제 어디지 병원 쪽에서요? 부산대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받을 수 없다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예. 응급 환자를? 예, 받을 수 없다 해서 응급차를 돌려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죠. 그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는 혹시 들으셨어요? 뭐 그날 이제 구급차 안에서 이제 다들 경황이 없었겠죠. 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구급 대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수혈 부족으로 들었고 구급 대원님께서는 CPR이 진행 중인 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 5달 만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제 이건 병원의 잘못이 아니냐, 수술에 문제가 있다. 아마 그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시기 전에 병원 측에다가도 이야기를 하셨겠죠? 많이 했죠. 병원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원한 거는 아기가 그리 됐으니 좀 와서 사과라도 해라. 예. 아기한테 와서.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한테 저희가 찾아갔는데 진료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쪽 법무팀이 끼더라고요. 아, 병원의 법무팀이 개입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예. 와서 사과도 안 하고 하길래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 보고 이제 진료실 말고 다른 데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저희가 한 고소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으니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했으니까 법정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뭐 법대로 해라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실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버님은 전혀 알지 못하실 테고. 뭐 의사한테 이제 들은 건 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 수술 기록지를 아기가 그렇게 되고 나서 뺐어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수술 기록지를 빼버렸다? 빼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돼 있었어요. 이상무 이렇게 돼 있던가요? 이상무,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수술에는. 그러니까 이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의사 면담을 처음 요청을 해서 갔거든요. 가서 왜 수술 기록지가 왜 아무것도 안 적혔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 수술 중에 출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출혈이 있었고 그 재마취를 했다. 출혈을 지혈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늦게서. 그 재마취를 했는데 왜 통보를 안 해줬냐. 그렇죠. 밖에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경황이 없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길래 통보도 못할 만큼. 그러면 경황이 없어서 그때 얘기를 못했으면 수술이 끝나고 이상이 없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재마취도 했고 이렇게 돼서 환자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이벤트가 있는 환자인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 이상무라고 써있는 의무 기록 자체가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 국민청 올렸으니까 관련 법안을 낸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산 다나노래의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남국 의원도 이 아버님한테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버님께서 청원을 하시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당 아이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그 수술실 CCTV 설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자지만 의사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보다 강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고 하니 수술실에 무슨 이 수술이 제대로 저희가 요청한 선생님이 하셨는지 뭐 수술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뭐 알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CCTV 한 대만 있으면 뭐 대리 수술이라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도 없고요. 뭐 굳이 뭐 그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이제 뭐 대리 수술 했는지 정도는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의사분들도 그럴 일 없다 하면 자기들이 뭐 정당하면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해소가 전혀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뭐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신데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예. 제가 사실은 이번에 청원을 할 때 네 가지를 적었는데 예. 솔직히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건 수술방 CCTV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누가 수술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예, 제가 이런 거를 CCTV를 설치하자, 이런 게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을 감시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의료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약자인 저희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보험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의원님이 이거를 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이번 청원에 관련해서 SNS에 제가 두 분께 다 글을 남겼었습니다.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CCTV가 설치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좀 힘 빠지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처럼 힘없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께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꼭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 만나봤고요.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과 바로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아들도 지금 7살인데 이 편도선 코골이 무호흡증 걱정에 대해서 내년에 수술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도 되고 한데 이재명 지사도 꽤 오래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병원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입법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겠죠. 예. 안 되는 이유는 의사들의 로비, 힘, 이런 겁니까? 네, 20대 때 발의가 됐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좀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발의에 10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다가 5명이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발의 의원을 모아서 재발의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 로비하는 어떤 의협의 힘이 권력이 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안은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안이고 또 동시에 의료인을 규제하거나 또 의료기관을 규제하거나 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21대 올해는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국민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던데 국회에서 지금 잘 통과가 안 되는 실정인데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거대 권력인 의사 집단과 싸우기가 어렵다. 본인들은 개인이고 또 비전문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CCTV라도 있다면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보자. 항시 오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도 아마 그럴 건데 환자 가족이 원할 때만 보게끔 돼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우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수술실이라고 하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또 전신 마취를 하면 환자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거든요. 최근에 성희롱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폭력, 성추행, 성폭력 사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간호사나 여러 의료인들이 환자의 신체를 놓고 벌이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확실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술실 CCTV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어떤 분쟁을 좀 조기에 해결하고 약자인, 정보로서의 굉장히 약자인 환자를 돕는, 피해자를 돕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의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네,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의원 좀 노력해 주시고 3부 순서 마치고 김남국 의원과는 4부 토론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3부 순서 마치고 4부 830 정치 토크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토론 시간입니다. 830 정치 토크. 김남국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의원님과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꿔서 얘기했네 제가? 아유, 변호사 자격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최진영 변호사. 근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이 830이 아닌데 오늘 누구 대신 나왔습니까? 오늘 4번 타자 대타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얼굴은 동안이시니까. 아, 그럼요.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시면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추미애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죠. 뭐 거침없는 행보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추 장관의 이런 행보들 또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법무장관은 없었다. 법무장관인가 국토부 장관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추 장관님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래통합당은 탄핵 소추안도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의 품격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그 직권남용적 성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이른바 안철수 사이다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으로서 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른바 그 부동산이 오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개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문제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라고 왜 하느냐 했더니만 아니 뭐 국무위원으로 그런 말도 못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데 정작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 그런 메시지조차는 없던 걸 보면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네,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대정부 질의 추미애 장관님께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왔는데요. 현안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되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의 제일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 3법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주거
여러 가지 주거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을 개정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법무부 장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현안과 관련되어서 큰 방향에 큰 틀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는 뭐 당연히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뭐 당연히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테니까 통과되지 않을 거고요. 이 탄핵 소추안을 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몰아내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님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이유. 그 부분은 이제 탄핵 소추안에 많은 부분 담겨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그 순간 생글생글 웃으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받아치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어떻게 보면 한간에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이 탄핵 그 소추안이 제기된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죠. 네. 그 1월 10일 날 그때 이제 이른바 검찰 인사대 학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사권 자체가 남용됐다라는 취지에서 그 미래통합당이 한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전체적인 숫자에 밀렸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만 됐지 실질적인 의결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첫 번째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 한번 벌써 지나고 나면은 벌써 뭐 어차피 1월 달에 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도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제 웃음으로 받아들인 건 좋지만 그 웃음이 비웃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사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적 문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찍어 누르듯 하면서 명을 거역했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더불어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관련된 혐의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이때 그 대검과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 나가서 그것을 이제 여당 측 의원이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야당입니다. 야당입니까? 예. 1.5 여당이라고 대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웃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정말 떳떳하면은 그 부분은 정말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입증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김태형 의원이 최강욱 대표가 먼저 알아가지고 유출한 것 아니냐, 최강욱 대표가 이거 써준 것 아니냐 그랬는데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최강욱 대표가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최초 유포자라고 한다면 왜 두세 시간 뒤에 그 글을 SNS에 올리나요? 최강욱 대표님이 글을 쓰기 전에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다 올라왔던 글인데 그걸 가지고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 의원님, 그 문제는 어쨌든 2시간 이후에 최강욱 대표가 올렸기 때문에 인간관계 설정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하려고 한다.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뭐 청와대의 어떤 우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당 법사위원이고요.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정화 감금 사건, 댓글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제 재판을 같이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2년 동안 오래 해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무비서관 김광진 비서관은 제가 의원을 하기도 전에부터 굉장히 형동생으로 하는 친한 사이인데 두 분도 모두 다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화제로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서 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제대로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이 검찰의 행태와 관련된 오히려 검찰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야당이 오히려 최도 검찰장을 전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자꾸만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양새인데 만약 정치 공세를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판에 좀 근거를 갖추고 좀 공격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근거를 좀 대드리고 예. 싶은데요. 실제 지금 오늘 그 김태원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질의를 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총장을 문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추미애 장관 스스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배우의 청와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른바 그 채널A 전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거꾸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MBC나 KBS의 권언 유착 의혹,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사건이 굉장히 다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직위 해제하듯이 해서 대기 발령해서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청와대에 재가를 넣어서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의 의중이 확실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바로 인사권에서 있었다는 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그 청와대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고 실제 지금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사를 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권력에 대해서 붙어서 어떻게 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때와 생각하면은 거의 격세지감 아닙니까? 현재 여건의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아는 것이죠. 자,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갑시다. 시간이 없고 할 얘기는 많으니까 요거까지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 배우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감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요. 고검장과 관련되어서 인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되어서 청와대의 의중 미리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는 봤지만 이것은 당연히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청와대에 그리고 정말 십몇 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 배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큰 틀에서 이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특수부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수사, 예컨대 정말 참고인이나 불러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막 73번, 88번 불러서 진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수사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표적수사, 유시민 장관이라고 하는 표적수사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언론과 유착해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누구라도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전 났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요 주제는 여기까지. 다 한 번씩 공방을 주고 받으셨으니까 이 주제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됐습니다. 다시 지금 공론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끄집어냈고 설랑설레가 지금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 합의를 통하면다면은 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또 미래통합당의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미래통합당에도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충청도 분이셔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전체적인 조율을 거쳐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 그 국가가 서 있죠? 헌법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은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어쨌든 2004년에 이른바 신행정 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게 관습법원까지 들면서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수도라. 그리고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법이 아니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컨대 헌법에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수도 바꾸자. 왜냐? 사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것을 툭툭 던지는데 저희는 사실은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한 말씀만. 잠깐만요. 의제 전환 문제는 다시 여쭤볼게요. 그 문제는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뭐 지금 와서 얘기한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관습헌법 조선시대부터 쭉 수도였으니까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빈약한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면. 당시 이제 2004년도에 관습헌법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처음 나왔고요. 관습법이라고는 하는 거 있었지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것들도 다 수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정 수도를 정하는 문제를 재정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정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처음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재정권자들이 이걸 정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헌법 개정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논의하자는 알겠어요. 뭐 인구 분산, 뭐 국토 균형 발전, 뭐 지방 분권, 뭐 부동산, 출산 다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면피하려고 화재 전환성 정책 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2002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걸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까지 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당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걸고 최초부터 이걸 해왔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있어서 부동산이 서울에가 치닫고 전국적인 어떤 투기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면서 행정수도를 던진다는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이거는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22번째 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그중에 하나로서 23번째 대책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점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까지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시점이 하필 이때냐. 네,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이라고 하는 그 행정수도의 지위를 잃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금 20년이
불과 20년도 안 지난 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이 그냥 발전만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서 또 도시에서 살더라도 삶의 질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마음으로 여론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여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공급을 늘리면 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과밀화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유입 자체를 막고 지역의 거점 도시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 여사님 짧게. 근데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대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옮기는 게 맞다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덕대고 반대만 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가의 100년지 대계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국가의 미래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야당,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제로 되고 이 의제가 커지면은 결국 개헌이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여서 지금으로서는 내부적인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또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